이번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과 분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생물 다양성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예요. 그리고 이런 생물 다양성을 결정하는 기준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생물의 종류예요. 생물의 수가 많을 때보다 생물의 종류가 많을 때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한두 종류의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보다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하죠. 제일 밑에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가에는 4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는 3종류의 생물이 고르지 않게 분포하고 있죠. 지금 이 특정 나무가 4분의 3을 차지해요. 이 경우를 보면은 가가 생물의 종류 자체도 4종류로 나보다 더 많지만 나는 한 종류의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만약에 어떤 환경 변화가 있어서 나무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낮아지죠. 그래서 이 생물의 종류가 몇 종류 있냐도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척도지만 고르게 분포하냐 안 하냐도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이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도 특성이 다양하면 생물 다양성이 높아요. 왜냐면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거나 전염병이 있을 때 그 환경 변화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생물이 존재한다면 그 생물은 살아남겠죠. 그래서 한 종류의 생물이라도 생물의 특성이 다양할 때 생물 다양성이 높다. 그런 생물의 특성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소로 따지면은 몸의 크기, 색깔, 뿔의 크기, 털의 길이 등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생태계를 볼게요.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도 높다는 거예요. 숲, 갯벌, 바다, 사막 등 각각의 생태계 환경에 적응한 독특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생태계가 다양하면 생물의 종류도 많아진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도 높아진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생물이 다양해진 원인을 볼게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변이에 의해서 나타나요. 같은 종류의 생물이더라도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나죠. 일단 왼쪽 2개의 그림을 보면은 생물의 변이에 대한 내용인데 바지락은 각각의 바지락마다 다 무늬가 다르죠. 그리고 얼룩말도 각각의 얼룩말마다 줄무늬가 다르죠. 이렇게 생물들은 외형적으로도 각각의 변이가 조금씩 존재하고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도 해요.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와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가 있는데 일단 몸의 색깔부터가 다르죠. 주변 환경의 색이랑 비슷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털의 색이 주변 환경의 색과 비슷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귀의 크기도 보면은 되게 다르죠. 북극여우는 추운 지역이니까 열을 보존해야 돼서 밖이랑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귀가 작고, 사막여우는 최대한 열을 많이 방출하기 위해서 밖이랑 닿는 표면적을 넓혀서 귀가 크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밑에 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볼게요. 생물은 빛, 온도, 물, 먹이 등의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생물이더라도 오랜 시간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면 서로 다른 특징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위에 있는 여우의 모습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생물이 다양해진 과정을 볼게요. 생물의 변이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졌어요. 그 과정을 간단하게 봐보면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는 다양한 변이가 있어요. 아래 예시에서는 목이 긴 거북이가 있고 목이 짧은 거북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무리에서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목이 긴 거북이가 유리한 환경이면 그런 거북이들이 계속 더 많이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면 원래 생물과 특징이 다른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목이 긴 갈라파고스 땅거북이 나타난 과정을 볼게요. 원래 갈라파고스 땅거북 무리는 목이 짧았어요. 그런데 다른 거북보다 목이 조금 더 긴 변이를 가진 거북도 있었죠. 그리고 이런 거북들은 환경이 다른 섬으로 여기저기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목이 조금 더 긴 거북은 키가 큰 선인장이 있는 환경에서 살아남기가 유리했던 거죠. 아래 그림을 보면은 거북들은 주로 땅에 있는 먹이들을 먹었어요. 그래서 목이 길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 섬들로 옮겨지고 나서 보니까 어떤 섬에서는 먹이를 먹으려면 목이 길어야 유리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키가 큰 선인장이 있죠. 이런 키가 큰 선인장에서 먹이를 따서 먹으려면 목이 짧은 거북들은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먹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이 긴 거북들만 먹이를 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위로 돌아와서 이 거북은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에서 목이 짧은 거북보다 더 많이 살아남았죠. 그리고 자손도 많이 남겼겠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예 목이 긴 종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목이 짧은 거북은 주로 풀이 많이 자라는 곳에 살고 목이 긴 거북은 주로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곳에 산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식지에 따라서 생물의 특성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과 분류 2번째 파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생물의 분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생물을 비슷한 종류의 무리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이 있어야겠죠? 생물 분류를 할 때는 생물 고유의 특징에 따라서 생물을 분류해요. 생물 고유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생물을 분류하면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 표를 봐보면 사람의 편의에 따른 기준으로는 쓰임새 같은 게 있어요. 약의 재료로 쓸 수 있냐 없냐. 어떤 사람은 약의 재료로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의 편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은 객관적인 분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생물 고유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된다. 생김새, 속 구조, 번식은 어떻게 하는지, 광합성은 하는지, 유전자는 어떤지에 따라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을 분류하는 목적은 생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사람과는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정도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어와 고래가 있어요. 상어는 호흡을 아가미로 하고 고래는 호흡을 폐로 해요. 그러면 사람과 조금 더 가까운 존재는 고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새롭게 발견되는 생물이 어떤 무리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체계를 짜 놓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 같은 무리에 속하는 생물이라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우리가 배우는 기본 단위인 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종은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해서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예요.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이 번식이 가능해야 돼요. 오른쪽 그림을 먼저 봐볼게요. 지금 노새가 있는데 노새는 생김새가 비슷한 암말이랑 수탉나귀를 교배시킨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번식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암말이랑 수탉나귀는 같은 종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이 번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번식 능력이 없다. 그 다음으로 보스턴 테리어라는 강아지가 있죠. 불테리어라는 강아지와 불도그라는 강아지는 생김새가 달라요. 그런데 자손이 보스턴 테리어가 나왔는데 이 보스턴 테리어는 번식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불테리어랑 불도그를 같은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을 구별할 수 있다. 자손이 번식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생물의 분류 단계를 볼게요. 종이 가장 기본 단위이고 종, 속, 과목, 강문, 개까지 있죠.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 거는 종과 개예요. 개는 5개의 개가 있고 지금 바로 나와 있는 거는 동물개가 있죠. 동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척삭동물문이라는 게 있어요. 척추를 갖고 있다. 그리고 포유강, 새끼를 낳고 젖을 물린다. 식육목, 육식을 한다. 그리고 고양이과 고양이 속 고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생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특정 생물들끼리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작은 분류 단위에 속해 있을수록 가까운 관계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는 곰보다는 사자와 조금 더 가깝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생물의 5개에 대해서 볼게요. 생물은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5가지 계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핵막의 유무, 세포벽의 유무, 세포수, 광합성 여부, 기관의 발달 정도 등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원핵생물계부터 볼게요. 일단 원핵생물계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막이 없어서 핵의 형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핵 안에 있는 내용물은 있어요. 유전 정보 같은 거는 이제 세포 안에 흩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원핵생물계의 큰 특징은 몸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각각의 세포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서 살기도 해요. 그리고 세포에 세포벽이 있다. 세포벽이 있어서 세포도 보호해주고 형태도 유지해준다. 오른쪽 밑에 세포벽을 잠깐 보면은 이 밑에는 식물세포긴 한데 일단 세포벽만 봐볼게요. 세포벽은 말 그대로 세포를 보호해주는 벽이에요. 그래서 형태가 유지되고 세포를 보호해준다. 그리고 다시 원핵생물계로 돌아와서 대부분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남세균은 예외적으로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을 하면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예시를 보면은 뒤에 균이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원핵생물계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균 종류가 원핵생물계다. 그 다음으로 균계를 먼저 볼게요. 균계는 균사라는 것들로 이루어져서 균계예요. 세균의 균이 아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버섯의 균사를 볼게요. 버섯은 몸 안에 되게 여러 개의 실처럼 생긴 균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균사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 균계이다. 다시 개념으로 와서 버섯이나 곰팡이 등과 같이 운동성이 없고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생물 무리이다.
그리고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으며 광합성을 못하니까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죠. 대부분 죽은 생물의 몸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다. 되게 특이한 특징이에요. 죽은 생물의 몸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거예요. 죽은 생물들을 청소해주면서 양분을 얻는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버섯류, 곰팡이류가 해당된다. 다음으로 식물계. 식물계는 친숙하죠. 다세포 생물이고 세포에 세포벽이 있고 광합성을 할 수 있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들고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기관이 발달했다. 다음으로 동물계를 보면은 다세포 생물이고 마찬가지로 세포에 세포벽이 없죠. 우리 몸은 식물처럼 형태가 단단하게 되어 있지 않죠. 세포벽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동성이 있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서 양분을 얻는다. 대부분 몸에 기관이 발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올라가서 원생생물계를 볼게요. 원생생물계는 나머지를 모아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조금 잡다해요. 일단 핵은 존재하고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생물들을 모아놓은 무리이다. 나머지를 다 모아놓기 때문에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어요. 그런데 기관은 발달하지 않았다. 단세포 생물의 예시로는 아메바, 집신벌레, 세포가 하나만 있는 애들이죠. 그리고 다세포 생물의 예시로는 다시마, 미역, 김 등이 있다. 이번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생태계 평형이 나오죠. 생태계 평형은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의 종류와 수가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생태계 평형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서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 잘 유지된다. 먹이사슬이 복잡해야지 특정 생물들이 멸종될 가능성이 낮아져요. 밑에 표를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먹이사슬이 되게 간단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참새가 멸종되게 되면 메뚜기는 이제 먹히지 않으니까 갑자기 그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부엉이는 먹을 참새가 없어졌죠. 그래서 부엉이의 수는 엄청나게 감소한다. 그래서 멸종이 될 수 있다. 참새 하나만 없어지더라도 이렇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요. 그런데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에서는 참새 한 종류가 없어지더라도 큰 영향이 없어요. 어차피 이 메뚜기는 쥐도 먹기 때문에 그 수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부엉이는 먹을 게 많죠. 그래서 부엉이 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아서 먹이사슬이 되게 복잡하면 생태계 평형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다음 페이지도 볼게요. 생물 다양성이 주는 혜택을 볼게요. 생활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해주죠. 식량, 의약품, 섬유, 목재 등의 이런 자원을 준다. 그리고 생물의 생김새나 생활 모습을 보고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유용한 도구를 발명하기도 해요. 헬리콥터는 잠자리의 날개를 모방했고 벨크로 테이프는 독고마리 열매의 갈고리 형태를 모방했어요.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독고마리인데 이 형태를 모방해서 찍찍이, 그 벨크로 테이프를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이 보존된 생태계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 등을 제공해준다. 휴식과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이 된다. 그리고 버섯, 곰팡이, 세균 같은 것들은 죽은 동식물을 분해해주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각각의 생물이 다 주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생물 다양성을 잘 보존해야지 생태계도 잘 유지되고 인간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준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을 볼게요. 일단 서식지 파괴가 있죠. 말 그대로 서식지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연을 개발하면서 서식지를 파괴하면은 동물들은 서식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개발을 자제하고 생물들을 위한 보호구역을 지정해주고 생태 통로를 설치하는 등의 활동들을 할 수 있죠. 생태 통로는 터널을 만들게 되면은 터널에 의해서 이 생태계가 아예 단절돼 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단절을 없애주는 거예요. 터널 위쪽으로는 다 생태계를 보존해줬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엄청나다. 그래서 이런 생태 통로의 역할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지 않게 도와준다. 다음으로 남획이 있어요. 인간들이 생물을 마구 잡는 거예요. 번식으로 개체수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특정 생물을 계속 남획하면 그 생물이 사라질 수 있다. 법률을 강화하고 멸종 위기종을 지정하는 등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외래종 유입이 있어요. 외래종은 원래 살던 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사는 생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토종 생물을 위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외래종에 천적이 없게 되면 외래종 수는 계속 늘어나고 토종 생물의 수는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해야 되고 꾸준하게 감시를 하고 퇴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오염도 조심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활동들이 있어요. 일단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외에도 국제적으로 협약을 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어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협약을 한 거죠. 그리고 람사르 협약이 있어요. 물새 서식지인 습지를 보호하자라는 협약이에요. 그리고 멸종위기생물 국제거래 협약. 멸종위기종들은 국제거래를 규제하자 라는 협약인 거죠. 그래서 멸종위기종들을 지키자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 활동으로는 멸종위기종 복원사업도 시행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종자은행을 설립하고
식물들의 종자들을 다 은행에다가 저장해두는 거죠. 멸종되지 않게.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으로 국가도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보면은 외래종을 제거하고 우리 밀을 살리고 토종 얼룩소를 키우는 등의 활동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